1983년 영국의 한 방송국이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이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었고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명석한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법한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를 골랐습니다. 자석은 왜 서로 밀어내나요? 그런데 그 순간 파인만의 표정이 조금 묘하게 바뀝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나요? 자석이 밀고 당기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그 조그맣고 흔한 자석 하나만 봐도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가 거기서 말을 멈췄을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자석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습관처럼 던져온 왜라는 그 짧은 질문 자체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손에 자석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같은 그 길이 가까이 가져가면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반발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무언가가 밀어내고 있는 그 느낌. 그런데 한쪽을 슬쩍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자석이 서로에게 달려들듯 탁 소리를 내며 붙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고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고 다른 극 길이는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장 때문이라고요. 철 원자들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줄을 서면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힘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죠. 고개를 끄덕이신 분 계실 겁니다. 맞아, 나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 그럼 이걸로 설명은 끝난 걸까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파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명은 사실 진짜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자기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등장했을 뿐 왜 그런 힘이 애초에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혹시 이걸 고무줄이 서로 당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면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을 살짝 속이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석은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조금만 더 캐물으면 그럼 고무줄은 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그 답은 결국 고무줄을 이루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이거든요. 자석의 힘을 설명하겠다고 끌어온 고무줄이 알고 보니 자석과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힘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 저는 자석이 왜 서로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는 사실 말고는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인터뷰에서 파인만이 실제로 남긴 말의 핵심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라고 물을 때 사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인만이 그 자리에서 들었던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집안 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봅시다. 왜 입원하셨냐고 물으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알겠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미끄러지셨냐고 물으면 빙판이 미끄러웠으니까요. 그럼 빙판은 왜 미끄럽냐고 물으면 여기서부터 살짝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압력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물처럼 성질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압력을 받으면 물처럼 변하냐고 물으면 물은 얼면서 부피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이 그걸 억지로 되돌리려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왜 물은 얼 때 부피가 늘어나냐고 물으면 자, 보이시죠? 왜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멈추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 멈춤은 순전히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허용한 딱 그만큼의 깊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파인만식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라는 질문에 정말로 끝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답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의 시작점일 뿐인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석이 밀어낸다. 왜냐고요?
자기장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장은 왜 그런 힘을 만드나요? 전자기력이라는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자기력은 왜 존재하나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로 기묘해집니다. 물리학자들이 내놓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자연이 가진 기본 법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원래 그런 규칙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단순한 무언가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건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 이 얘기를 접했을 때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설명은 결국 어딘가에서 이 지점에 도달한다고요. 더 이상 왜냐고 물을 수 없는 바로 그 바닥 지점에요. 어린 시절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고 부모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너를 낳았으니까 하고 답하십니다. 그럼 부모님은 왜 존재하시냐고 물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으니까 하고 답하시겠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존재하시냐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디에 닿게 될까요? 이것과 자석의 질문은 사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설명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상상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고 그 밑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밑에 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마치 사다리처럼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바닥이 나오고 거기서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최종 답을 만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사다리는 언젠가 반드시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바닥이 없으면 사다리 자체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셈이 되니까요. 물리학에서는 그 바닥을 기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의 가장 밑바닥 규칙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다른 무언가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는요. 자, 그렇다면 파인만이 왜 그렇게 간단한 질문 앞에서 말을 아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자석이 밀어내냐고 물을 때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 중 하나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는 이 현상을 조금 더 근본적인 무언가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힘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답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는 전자기력 때문이고 전자기력은 빛과 본질이 같은 힘이며 전자들이 서로 광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 힘이 전달됩니다. 이런 과정은 양자전기역학이라는 이론으로 상당히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왜 전자기력이 존재하는가? 왜 전자들이 하필 광자를 주고받는가? 왜 이 우주는 이런 규칙을 따르는가? 이 질문에는 적어도 지금 물리학의 언어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파인만은 이것이 과학의 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지 않는 것, 바닥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이 바닥이라는 개념, 사실 우리 일상 속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왜 빛이 나는 걸까?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다. 전기는 왜 흐르지? 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전자들은 왜 움직이지? 전위차가 있기 때문이다. 전위차는 왜 전자를 밀어붙이지? 전자기력 때문이다. 그럼 전자기력은 왜 존재하지? 여기서 딱 멈춥니다. 더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 지점에서 편의상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에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인터뷰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남아있는 그 장면을 보면 파인만은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양손을 계속 허공에서 움직이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선을 손끝으로 직접 그려 보이듯 설명을 이어갑니다. 뉴욕 브루클린 특유의 억양이 살아있는 말투로 때로는 눈썹을 찡그리고 때로는 씩 웃으며 그는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 앞에서 오히려 더 신중해집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제작진도 이렇게까지 길고 솔직한 답이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보여준 겸손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 사이의 경계선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긋고 있었습니다.
쉬운 질문 앞에서 쉬운 답을 내놓지 않는 것,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카메라가 돌아가고 시청자들이 명쾌한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더더욱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1918년 뉴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라디오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데 푹 빠져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훗날 프린스턴 대학원을 거쳐 채 30이 되기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든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프로젝트 한복판에서도 그는 밤이면 동료들의 금고, 자물쇠를 취미 삼아 따고 다니고 봉고 드럼을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풀던 조금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양자전기역학을 완성한 공로로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남긴 물리학 강의록은 지금도 전 세계 물리학도들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그런데 파인만을 정말 파인만답게 만든 건 이런 화려한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가지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진짜로 이해했다면 그것을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전문 용어 뒤에 숨어서 아는 척하는 걸 그는 유난히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가장 단순한 질문, 아이가 던질 법한 질문을 좋아했습니다. 자석은 왜 밀어내나요? 하늘은 왜 파란가요? 불은 왜 뜨거운가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그는 절대로 대충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지 끝까지 파고들어 보여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석 인터뷰도 바로 그런 태도에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가 자석 앞에서 보인 그 망설임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질문을 회피한 게 아니라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본 결과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장면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실 겁니다. 그렇다면 파인만은 왜 그 자리에서 그냥 모른다고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이어갔을까요? 모른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파인만은 모른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 그 자체가 품고 있는 함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틀 안에서 묻습니다. 그 틀이란 결국 뭔가 더 친숙한 것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왜 자석이 밀어내냐고 물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 예를 들면 고무줄이나 스프링처럼 손에 익은 것으로 빗대어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고무줄로 설명하려는 순간 고무줄 자체가 결국 전기적인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힘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면 그 다른 것도 결국 어떤 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힘도 또 다른 힘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는다고 해야겠죠. 더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과학 교과서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때 우리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쿨롱의 법칙, 여러 역학 법칙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들은 왜 하필 그런 형태를 띠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우주가 이 규칙을 따른다고 선언할 뿐이에요. 이게 불만스러우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오히려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석이 밀어내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아직 덜 공부해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우주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이런 규칙을 갖고 시작했을 뿐인 겁니다. 그것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 아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다리의 맨 마지막 발판 같은 거죠. 그 발판이 왜 거기 있냐고 물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 발판이 없으면 사다리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가 전자기력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자기력이라는 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파인만이 물리학자로서 평생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양자전기역학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은
두 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자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파인만은 이걸 설명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음판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무거운 공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을 던진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려나고 공을 받은 사람도 받는 순간 뒤로 밀려납니다. 공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겠죠. 전자기력에서 밀어내는 힘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자들이 끊임없이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려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양자의 세계는 이 얼음판 비유보다 훨씬 기묘하고 낯설지만 최소한 힘이 아무 매개체 없이 허공에서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감각만큼은 이 비유로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왜 전자들이 하필 광자를 주고받으며 왜 전자기력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전기역학이라는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갔으니 이쪽이 더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더 기본적인 층에서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더 좋은 설명입니다. 양자전기역학은 자석의 힘뿐 아니라 빛의 성질, 화학 반응, 반도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작동하는 원리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해내니까요. 그만큼 더 근본적인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 자체가 왜 옳은지는 여전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측정값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만 알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한층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전자기력이 정말로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일까요? 20세기 중반 물리학자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전자기력과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약한 핵력이라는 전혀 다른 힘처럼 보이던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 상상하기 힘들 만큼 뜨겁고 에너지가 높았던 그 짧은 순간에는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구분조차 되지 않는 하나의 힘, 이른바 전기 양력이었다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의 힘이 마치 물이 얼면서 두 갈래 결정으로 갈라지듯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이론을 세운 물리학자들은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자석에서 느끼는 그 힘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힘과 사실먼 친척벌이었던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세상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 세상을 담기에는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그 작은 직관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넓혀가는 작업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전기양력이 진짜 바닥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전기양력과 강한 핵력, 그리고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중력까지 하나의 틀 안에 묶어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통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이론도 실험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 체계 안에는 왜 하필 이런 값을 갖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숫자들이 10개가 훌쩍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상수들, 이런 값들은 그저 실험으로 측정해서 집어넣을 뿐 이론 자체에서 왜 하필 그 값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쿼크 아래에 또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 자체도 사실은 더 큰 사다리의 중간 어디쯤일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건 물리학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매달리고 있는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질문은 아닐까요? 과학이 원리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캐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 구조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려 할 때 우리가 결국 세 가지 갈림길 중 하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 후퇴입니다. 왜를 계속 물으며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환 논증입니다. 설명하려던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아버리는 경우예요. 마치 고무줄로 자석을 설명하려다가 결국 고무줄도 전기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시 마주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지점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흔히 토대라고 부릅니다. 놀랍지 않나요?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부딪힌 문제는 물리학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보편적인 구조였던 겁니다. 이 얼음판 비유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는 물리학자들도 처음엔 당혹스러워했던 진짜 기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자들이 주고받는다는 그 광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빛의 입자와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가상 광자라고 부릅니다. 이 가상 광자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마치 잠깐 빛을 내듯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입자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조차도 아주 미세한 시간 단위로 들여다보면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겨났다가 순식간에 다시 사라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양자역학이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완전히 텅 빈 무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진공조차도 스멀스멀 끓어오르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냥 이론일 뿐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가상 입자들의 존재는 이미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놓인 두 개의 평행한 금속판 사이에서 진공의 요동 때문에 아주 미세한 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측정됐습니다. 이 현상을 카시미르 효과라고 부르는데 텅 빈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힘이 튀어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그 단순해 보이는 힘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 자체가 끊임없이 술렁이며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처음의 질문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는지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자석이 밀어낸다는 아주 단순한 현상 하나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결국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의 정체까지 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이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술렁이도록 만들어졌는지 이 질문 역시 우리는 아직 답할 수 없습니다. 사다리는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또 여기서도 바닥에 닿습니다. 여기서 표준 모형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이 이론이 얼마나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표준 모형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소립자와 중력을 뺀 나머지 세 가지 힘을 하나의 틀 안에 담아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자의 질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쿼크들의 질량은 각각 얼마인지,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상수는 얼마인지 이런 숫자들을 이론 바깥에서 직접 측정해서 손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숫자가 20개에 가깝게 존재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정교한 요리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 자체는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소금을 넣으면 짜지고 설탕을 넣으면 달아진다는 인과관계는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소금을 몇 그램 넣어야 하는지, 설탕은 몇 스푼이어야 하는지는 레시피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주방에서 실제로 재보고 적어 넣어야 하는 값입니다. 표준 모형이라는 레시피도 딱 이렇습니다. 어떤 입자가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지 그 관계는 아름답고 정교한 수학으로 설명해 주지만 정작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입자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레시피 스스로 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전자는 하필 지금의 그 질량을 가졌을까요? 왜 전자기력은 하필 지금의 그 세기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미세 조정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숫자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별이 타오르지 못했을 거고 원자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숫자들이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언젠가 이 숫자들조차 더 근본적인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해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고 또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숫자들이 그냥 이 우주가 우연히 갖게 된 값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책상 위에 놓인 현재 진행형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파인만이 물리학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자들이 광자를 주고받는 이 복잡한 과정을 계산하려면 원래는 수십 페이지에 걸친 끔찍하게 복잡한 적분식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1948년 무렵 이 복잡한 계산을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직선 하나는 전자를, 구불구불한 곡선 하나는 광자를 나타내는 식으로 마치 만화를 그리듯 간단한 도식 하나로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칠판 위에 이 구불구불한 선을 그리며 계산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파인만 본인은 이 그림을 아주 가볍게 거의 낙서하듯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수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메모법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단순한 그림이 알고 보니 수십 페이지짜리 계산을 몇 줄로 압축할 수 있는 물리학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였던 겁니다. 파인만은 늘 복잡한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석 인터뷰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도 사실 이 재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한 수식 뒤에 숨지 않고 가장 단순한 그림과 가장 단순한 말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겁니다. 다만 그 진실이 때로는 나도 여기서 더는 모른다는 정직한 고백일 때도 있었던 거죠. 파인만이 평생 마주했던 왜라는 질문 중에서도 그 스스로 가장 깊은 수수께끼라고 꼽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틈 두 개가 뚫린 판을 향해 전자를 하나씩 쏘아보내면 전자는 마치 알갱이처럼 둘 중 하나의 틈을 통과해서 반대편 벽에 점 하나를 남길 거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자를 수없이 많이 쏘아보내면 반대편 벽에는 마치 물결이 서로 부딪혀 만들어내는 무늬처럼 알갱이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전자 하나하나가 마치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며 자기 자신과 간섭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느 틈으로 전자가 지나가는지 확인하려고 관측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그 신비로운 줄무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전자는 다시 얌전한 알갱이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파인만은 이 실험을 두고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양자역학이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진짜 신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이 실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실험 결과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왜 자연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석의 왜와 전자의 이 기묘한 행동의 왜는 결국 같은 종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는 정확히 알지만 왜는 알 수 없는 그 자리, 파인만은 평생 이 두 질문을 정직하게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양자전기역학 이야기를 조금 더 붙잡아 볼까요? 이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 물리학자들 스스로도 계산 과정에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전자 하나의 성질을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면 중간 과정에서 답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졌거든요. 무한대라는 답은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전자의 질량이나 전하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요. 파인만과 몇몇 동료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재규격화라는 기법으로 풀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부분들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서로 상쇄시켜서 실제로 측정 가능한 유한한 값만 남기는 수학적 기술입니다. 이 방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걸 그다지 우아하지 않은 임시 방편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파인만 본인도 훗날 이 기법을 두고 마음에 완전히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론을 만든 사람조차 그 이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도 그 이론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확한 이론으로 남아있다는 것. 정직함이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론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왜라는 질문은 자석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부딪혀온 사고의 구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이 문제를 처음 마주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300년 가까이 앞서 똑같은 벽 앞에서 멈춰선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같은 힘, 즉 중력 때문이라는 걸 밝혀낸 사람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진다는 정교한 수학 법칙까지 완성했습니다. 이 법칙 하나로 행성의 움직임, 조수간만의 차, 포탄의 궤적까지 전부 예측할 수 있게 됐죠. 당대 사람들은 뉴턴을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뉴턴 본인은 자신의 대표작 프린키피아 말미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아직 이 중력이라는 성질이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현상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가설을 지어내지 않는다. 이 마지막 문장, 나는 가설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말은 훗날 라틴어 원문 그대로 물리학사에서 유명한 문구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뉴턴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왜 서로를 끌어당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는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완벽한 수식으로 보여줬지만 왜 그런 힘이 애초에 존재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을 지어내느니 차라리 관찰된 현상만을 정확히 기술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3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물리학자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은 중력 앞에서, 한 명은 전자기력 앞에서요. 이건 두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자연을 가장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아는 척하며 적당히 둘러대는 것과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뉴턴도 파인만도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턴이 남겨둔 그 침묵, 왜 질량은 서로를 끌어당기는가라는 질문은 이후로도 200년 넘게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으면서 이 질문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움푹 휘게 만들고 다른 물체들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움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팽팽한 천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두면 천이 움푹 꺼지고 그 옆을 지나던 구슬이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며 굴러가는 것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이론은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수성의 궤도 오차까지 정확히 맞춰냈고 태양 옆을 지나는 별빛이 실제로 휘어진다는 사실까지 관측으로 확인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마침내 답을 한 걸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뉴턴보다 훨씬 깊은 층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힘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휘어짐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서술이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는 사다리가 한 칸 더 내려간 셈입니다. 하지만 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아인슈타인도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은 층에서 똑같은 질문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의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바닥이라고 믿었던 지점이 사실은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는 입구였고 그 새로운 층에서도 왜라는 질문은 똑같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뒤 어쩌면 지금의 물리학자들이 최종 바닥이라 여기는 지점들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중간 계단으로 밝혀질지 모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앞으로 더 깊은 진실로 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다리는 계속 길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딛고 선 계단이 가짜인 건 아니니까요. 사다리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종류의 반전입니다. 19세기 물리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파동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흔들리며 퍼져나갈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닷물이 있어야 파도가 치고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퍼지듯이요. 그래서 그들은 우주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가득 차 있고 빛은 바로 이 에테르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에게 에테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의 확정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두 과학자가 아주 정교한 실험 장치를 만들어 지구가 이 에테르 속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아주 미세한 빛의 속도 차이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해도 그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실험이 잘못됐다고 여겨졌지만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아주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합니다. 에테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원자가 쿼크로, 뉴턴이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닥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경우였다면 에테르 이야기는 아예 바닥이라고 믿었던 계단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경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에테르 없이도 빛의 속도가 어느 관측자에게나 항상 똑같이 측정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매개체 없이도 파동이 퍼질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었죠. 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이라고 믿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언젠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에테르처럼 아예 통째로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열려 있음이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보여준 그 신중함과 정확히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사고 조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탑승했던 7명의 우주 비행사 전원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여기에 은퇴한 파인만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공청회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들고 나와 발사 당일의 기온, 압력, 각종 데이터를 나열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그 긴 시간 동안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는 아주 단순한 물건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얼음물이 든 유리컵 하나와 로켓 이음매에 쓰이는 고무 오링 조각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오링을 얼음물에 담갔다가 집게로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무가 낮은 온도에서는 탄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 대신 물 한 컵과 고무 조각 하나로 사고의 핵심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파인만은 평생 이런 식으로 사고했습니다. 어떤 현상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챌린저호 사고 당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오링이라는 부품의 존재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링이 저온에서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전자기력이라는 이름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나아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기 시작하면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파인만이 자석 인터뷰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도 어쩌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장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설명인 척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었을 때 원래 성격이 그래서라는 답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성격이 그래서라는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 성격이 어떤 경험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름을 붙였을 뿐 작동 방식을 이해한 게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방금 전기 양력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정밀함에 관한 겁니다. 양자 전기 역학이 왜 그렇게 신뢰받는 이론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느껴보시죠. 2023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제럴드 게브리즈 연구팀이 전자 하나가 가진 자기적인 성질, 이른바 자기 모멘트를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정밀도는 1조분의 0.13이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인류가 지금까지 측정한 소립자의 성질 가운데 가장 정밀한 값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양자 전기역학이라는 이론이 순수하게 종이 위의 계산만으로 예측해낸 값과 이 실험으로 실제 자연에서 측정한 값이 거의 소수점 10자리 넘게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재보니 머리카락 한 올 두께 정도의 오차밖에 나지 않은 셈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양자 전기 역학은 왜 전자기력이 존재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론으로 계산한 숫자는 자연과 이토록 소름 끼치게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맞는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하지만 왜 맞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이게 바로 지금 과학이 도달해 있는 가장 솔직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이 지점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야말로 정직한 이해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이름과 이해의 차이를 파인만이 처음 깨달은 건 물리학자가 되고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숲을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인만이 훗날 직접 남긴 회고에 따르면 동네 아이들이 나무 위에 앉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저 새 이름이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파인만이 모른다고 답하자 아이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없냐고요. 그런데 사실 파인만의 아버지는 진작에 그 새 이름을 여러 언어로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늘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을 온갖 나라 말로 다 외운다 해도 너는 이 새에 대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단다. 이제 저 새를 한번 가만히 지켜보렴. 새가 왜 깃털을 쪼는지, 날아다니다가 왜 자꾸 부리로 몸을 다듬는지, 그걸 지켜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저 새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란다. 이 짧은 가르침이 어린 파인만의 평생을 관통하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무언가를 서로 가리키기 위해 편의상 붙인 꼬리표일 뿐 그 자체로 이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 이 태도는 훗날 그가 물리학자가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기장이라는 이름, 전자기력이라는 이름을 줄줄 웬다고 해서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어린 시절 숲속에서 이미 배웠던 셈입니다. 자석 인터뷰에서 그가 보였던 그 신중함은 사실 몇십 년 전 아버지와 함께 걷던 숲길에서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삶에도 이런 새 이름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이름, 번아웃이라는 이름, 사춘기라는 이름, 이런 단어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실제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름 너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귀 기울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금이라도 진짜 이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 새 앞에서 배운 이 태도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어딘가에서 반드시 바닥에 닿는다. 그 바닥이 기본 법칙이고 더는 환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바닥이라고 확신했던 지점들이 사실은 바닥이 아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세기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더는 쪼갤 수 없는 진짜 바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럼 원자핵이 바닥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양성자가 바닥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성자 안에는 다시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쿼크가 진짜 바닥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쿼크를 더 쪼갤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세기 전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두고 똑같은 확신을 품었던 걸 떠올리면 우리도 조금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이 4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벽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벽돌은 흙과 모래로, 흙은 다시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집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떠올렸던 단순하고 따뜻한 4개의 벽으로 된 집이라는 그림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더 낯선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쿼크의 세계는 우리의 직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 쿼크의 세계에서 다시 왜냐고 묻기 시작하면 또 다른 아래층이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했던 아그리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무한 후퇴, 순환 논증, 그리고 근거 없는 멈춤. 이 세 갈래 길은 비단 물리학뿐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정당화하려 할 때마다 항상 마주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정확히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사실 불분명하고 여러 버전으로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는 일화이긴 합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한 학자가 강연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설명하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거대한 거북이 등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학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거북이는 무엇 위에 서 있나요? 청중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거북이 있죠. 선생님, 그건 밑으로 계속 거북이일 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여기에 우스꽝스러움과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진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자꾸 새로운 무언가를 갖다 붙이다 보면 그건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거북이 탑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태도라는 걸 이 이야기는 유쾌하게 보여줍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를 계속 캐묻다 보면 우리도 결국 이 거북이 탑 앞에 서게 됩니다. 전자기력 아래에 전기양력이 있고 전기양력 아래에 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슬은 언젠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애초에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파인만은 평생 왜를 물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요. 다만 그는 어느 층에서 왜를 물으면 어떤 종류의 답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또 왜를 묻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퇴근길에 가로수를 보신다고 해보세요. 저건 참나무야 하고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건 참나무인데 광합성을 하고 뿌리로 물을 끌어올리고 겨울이 되면 잎을 떨고 에너지를 아낀다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더 나아가 광합성의 분자 수준 메커니즘까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해한 게 아니고 작동 방식을 안다고 해서 왜 하필 그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층위는 늘 조용히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결국 바닥에 닿는다는 이야기, 궁극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비로운 힘이나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채워도 되는 게 아닐까. 파인만이라면 이 생각에 대해 아마 누구보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1974년 파인만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화물숭배 과학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태평양의 어느 섬 부족들이 전쟁 중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아 물자를 내려주는 걸 본 뒤 전쟁이 끝나고도 대나무로 활주로와 관제탑을 흉내내어 만들고 비행기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흉내냈지만 정작 비행기가 실제로 왜 내려앉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파인만은 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바닥에 닿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빈자리를 신비로운 이야기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빈자리를 빈자리 그대로 정직하게 남겨두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나은 증거와 더 정밀한 실험으로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파인만이 말한 정직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전자는 겸손이고 후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를 두고 신비로운 기운이나 우주의 뜻 같은 말로 설명하려 든다면 파인만은 아마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해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치는 길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바닥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바닥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덧칠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야를 조금 넓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자기력 이야기만 해왔는데 사실 물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가장 근본적인 힘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전자기력, 중력, 그리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한 핵력이라는 이름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힘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쥐고 있는 컵, 그리고 여러분의 몸 자체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아주고 있는 힘입니다. 원자핵 안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같은 전하는 서로 밀어낸다는 걸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양성자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는 원자핵은 전자기력 때문에 당장 산산조각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지만 전자기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억지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강한 핵력입니다. 만약 이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자핵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러면 원자도 분자도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핵력 역시 왜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답은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기본 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요. 재미있는 건 이 강한 핵력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도 전자기력의 광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매개 입자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접착제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름 하나에도 물리학자들의 은은한 유머가 살짝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체중을 지탱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강한 핵력이 원자핵을 붙잡아주고 전자기력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적당한 거리에서 밀고 당기며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딱딱함, 단단함, 그리고 물체가 서로를 통과하지 않고 부딪히는 그 감각 전부가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네 가지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커피잔을 든 손끝에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단단한 감촉, 그 감촉 하나에도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들이 소리 없이 이글이글 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힘 모두 결국 왜 존재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똑같이 침묵합니다. 네, 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나란히 서 있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아주 신선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빙판길 예희 기억하실 겁니다. 얼음이 압력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물처럼 변해서 미끄러워진다는 설명이었죠. 사실 이 설명은 200년 가까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독일 자를란트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 오래된 설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계산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스케이트나 신발이 얼음 위를 지나갈 때 실제로 가해지는 압력은 물을 만들어낼 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얼음을 녹인다는 기존 설명은 적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빙판길 상황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얼음은 왜 미끄러운 걸까요? 연구진이 새롭게 제안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신발 바닥이 얼음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던 얼음 결정 구조가 물리적인 마찰로 흐트러지면서 물도 아니고 단단한 얼음도 아닌 애매한 상태의 얇은 막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막이 마치 윤활유처럼 작용해서 미끄러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히 이 설명은 기존 이론이 답하지 못했던 궁금증, 그러니까 아주 추운 극한의 저온에서도 왜 얼음이 여전히 미끄러운지를 훨씬 잘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야기 맨 처음 병원에 입원하신 어른 이야기를 하며 외의 사다리를 처음 타고 내려갔을 때 우리는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에서 한 계단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계단 자체가 200년 동안 다들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그 계단이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살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바닥이라고 믿었던 곳이 다시 열리고 그 자리에서 더 정확한 그림이 새로 그려집니다. 자석이든 얼음이든 우주든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숨 한번 천천히 골라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꽤 많은 층을 오르내렸습니다. 자석에서 전자기력으로, 전자기력에서 전기양력으로, 원자에서 원자핵으로, 원자핵에서 쿼크로, 중력에서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이 모든 층을 한꺼번에 붙잡으려 하면 머리가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어지러움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가만히 붙잡아 볼게요.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층 이야기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믿는 지점은 생각보다 자주 바뀌어 왔지만 그 바닥이 무엇이든 간에 왜 그 바닥이 존재하느냐는 질문만큼은 한 번도 완전히 풀린 적이 없다는 것. 바닥의 위치는 계속 달라졌어도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계셔도 오늘 이야기의 뼈대는 충분히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닥이 옮겨간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더 이상 옮겨갈 수 없는 최종적인 바닥에 도달하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사다리는 원리적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언젠가 모든 힘과 모든 입자를 하나의 원리로 묶어내는 최종 이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흔히 만물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또 다른 물리학자들은 사다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파인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서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그 안에서 계속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새로운 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정말로 더 이상 벗길 껍질이 없는 핵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쪽이 맞는지 미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손에 쥔 껍질을 최대한 정직하게 벗겨보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최종 답을 미리 정해두고 그쪽으로 결론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험과 관측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 이게 그가 평생 지킨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시간은 오직 앞으로만 흐르는가? 이것도 사실 같은 구조를 가진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전자기력을 다루는 방정식들은 신기하게도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성립합니다. 당구공 두 개가 부딪히는 장면을 촬영해서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 법칙만 놓고 보면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 영상이 곧바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저절로 모여 원래의 컵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 누구나 단번에 저건 거꾸로 튼 영상이라는 걸 알아차리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요?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단서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립된 개 안에서 무질서함, 이른바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절로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법칙입니다. 뜨거운 커피잔에서 김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며 서서히 식어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식어버린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진 컵이 저절로 붓는 일도 없고요. 우주 전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질서함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감각 자체가 사실은 이 무질서함이 늘어나는 방향을 우리 뇌가 인식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왜가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는 처음에 이토록 질서정연한 무질서함이 극도로 낮은 상태로 시작했을까요? 우주가 태어난 그 순간 왜 하필 그렇게 정돈된 상태였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합의된 답이 없습니다. 몇 가지 가설은 있지만 그 가설들 역시 결국 또 다른 왜를 낳습니다. 보이시나요? 시간의 방향이라는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느끼는 감각조차도 파고들다 보면 결국 또 다른 사다리의 밑바닥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석이든 중력이든 시간의 흐름이든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늘 비슷한 자리에 도착합니다. 정교하게 작동하는 법칙은 있지만 왜 하필 그 법칙이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완전히 답하지 못하는 그 자리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겨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의 이 구조는 자석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던지는 모든 질문에 적용되고 특히 우리를 밤늦게까지 뒤척이게 만드는 커다란 질문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나는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왜 의식이라는 게 생겨났는가? 왜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은근한 불안을 느끼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파인만의 자석 이야기를 따라오고 나면 이 불안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들의 답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그 질문들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 그러니까 더 친숙한 무언가로 설명해주는 그런 답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존재, 시간의 방향, 의식의 출현, 이것들은 어쩌면 사다리의 가장 아래 발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는 환원할 수 없는 진짜 바닥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우주 바깥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이 우주를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의상 우주 바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형태의 설명이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건 우주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 자체가 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인 겁니다. 파인만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과학자 칼 세이건도 참 비슷한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치 광활한 무지의 바닷가에 겨우 발을 담근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형태의 누비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들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알 수 없는 것들 앞에 섰을 때입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억지로 지어내면서까지요. 파인만의 자석 이야기는 이런 습관에 대한 조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는 친숙한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이게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잘못된 이유를 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왠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물리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 법칙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칙으로 예측하면 자연이 정확히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바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언젠가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지는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역사는 그런 사례로 가득하니까요. 파인만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짧은 에세이 모음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의심과 불확실함 그리고 모른다는 상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답이 틀릴 수도 있는 상태로 사는 것보다 모른 채로 사는 편이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는 게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파인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틀린 확신보다 정직한 물음표가 낫다고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옮겨와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헤어진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지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설명이 없다는 사실이 그 일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정직하게 성급한 답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석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던 물리학자가 결국 도달한 곳이 여기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사실은 대충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 앞서 스쳐 지나갔던 질문 하나를 조금 더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왜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오래전에 아주 정확한 형태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무무가 아니라 유여인가?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근본적인 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모든 왜라는 질문은 이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만큼은 그 전제 자체를 겨냥합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양자역학의 특성상 완전한 무라는 상태 자체가 불안정해서 오히려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그렇다면 왜 양자역학이라는 규칙이 애초에 존재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다시 멈춰섭니다. 결국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설명의 사다리는 여기서도 예외 없이 바닥에 닿습니다. 의식이라는 질문도 비슷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걸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뇌 속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은 이제 상당히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과정이 왜 하필 내부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경험, 그러니까 커피 향을 맡을 때의 그 느낌이나 노을을 볼 때의 그 감동을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뉴런의 작동 방식은 점점 더 정밀하게 밝혀지고 있지만 왜 그 작동이 하필 느껴지는 경험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리는 여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석이든 우주의 존재든 의식이든 결국 같은 모양의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정교한 어떻게는 있지만 만족스러운 왜는 없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하나뿐입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것. 이게 바로 파인만이 자석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이고 어쩌면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큰 질문들 앞에서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성숙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이 궁극적인 왜에 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종교나 신념이 채워주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주 오래된 논쟁이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파인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과학의 역할과 신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최대한 정직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반면 삶의 의미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질문은 애초에 과학이라는 도구로 답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고 그는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왜 밀어내는지 과학이 완전히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곧 다른 무언가가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인만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빈자리는 빈자리인 채로 정직하게 남겨두고 계속해서 더 나은 증거를 찾아 나서자는 것. 이 태도는 신념이 있는 분들에게도 신념이 없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엇을 믿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을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흩어져서 다른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말하는 질량과 에너지 보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루던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계속 이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필 지금 이 순간 이 조합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석 하나를 붙잡고 오늘 배웠듯이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덜 소중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학이 왜라는 질문에 궁극적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왜 과학을 믿어야 하나요? 오히려 이게 과학이 불완전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고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좋은 과학 이론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반증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전기역학은 전자의 자기적 성질을 소수점 10자리가 넘는 정밀도로 예측합니다. 만약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 그 예측과 어긋난다면 이론 전체가 즉시 흔들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실험과 이론이 놀라울 만큼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을 신뢰합니다. 왜 그 힘이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측만큼은 끊임없는 검증을 통과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신뢰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틀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매번 검증을 통과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확신과는 다릅니다. 내일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오면 오늘의 이론도 수정될 수 있다는 걸 과학자들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파인만이 모른다는 사실을 그렇게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열려있는 태도와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모른다는 것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검증된 지식이고 동시에 그 지식이 완결된 최종 진리는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태도가 바로 과학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완벽하게 옳다는 확신은 없어도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 안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파인만이 평생 실천했던 정직함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여러분, 잠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길에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고 낮 동안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저녁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평범한 하루 안에도 사실 수 없이 많은 왜가 숨어 있습니다. 왜 오늘따라 유독 피곤한지, 왜 그 동료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는지, 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지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에 빠르게 답을 붙이고 넘어갑니다. 잠을 못 자서, 예민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떠올려보면 이런 성급한 답들이 사실은 자석을 고무줄로 설명하려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더 캐물으면 금세 허물어지는 설명들이요. 반대로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정직하게 남겨두는 태도는 언뜻 불편해 보여도 훨씬 오래 버티는 태도입니다.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그리고 뉴턴이 중력 앞에서 보여준 그 정직함을 우리도 일상의 작은 질문들 앞에서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답을 서둘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성숙한 태도라는 것.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다, 왜라는 질문의 구조는 알겠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자석이 밀어내는 이유를 몰라도 저는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석의 원리를 몰라도 냉장고 문은 잘 닫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사실 자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심리학 연구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모호함에 대한 인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를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근거가 부족한 확신에 쉽게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도 침착하게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보여준 태도, 모른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 태도야말로 이 능력의 아주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답을 모른다고 해서 얼어붙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답을 지어내지도 않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건강한 태도가 놓여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왜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왜 갑자기 나빠지셨는지 의사도 명쾌하게 답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근거 없는 자책이나 근거 없는 확신으로 성급하게 이유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인만의 자석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세 번째 길은 이겁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다고 정직하게 남겨둔 채로 그럼에도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왜라는 질문을 다루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학 지식을 하나 더 얹어드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라는 짧은 질문 하나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아주 실용적인 태도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구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양자니, 전기양력이니, 아그리파의 트릴레만이 하는 낯선 단어들이 계속 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마음에 남기신다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멈추는 지점에 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태도라는 것. 나머지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릿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의 태도만 남아도 오늘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뒤로 물러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자석이라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자석이 밀어내는가? 그런데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왜라는 질문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명은 사다리처럼 아래로 내려가고 그 사다리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바닥에 닿는다는 것. 그 바닥이 기본 법칙이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깊은 형태의 이해라는 것. 이게 파인만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물리학 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태도 그 자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설명이 불안을 없애준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나면 더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파인만이 실제로 보여준 건 정반대였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세상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 냉장고 자석은 처음엔 그저 붙었다 떨어지는 조그만 조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엔 전자기력이라는 기본 힘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엔 전자들이 광자를 주고받는다는 양자전기 역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 힘이 사실 약한 핵력과 한 몸에서 갈라져 나온 두 얼굴이라는 사실까지 붙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더 많은 것들이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우주가 가진 결의 방향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할수록 더 모른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집이 4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엔 벽이 벽돌로, 벽돌이 흙과 모래로, 흙이 분자로, 분자가 원자로,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집을 더 잘 이해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에 품었던 소박하고 아늑한 네 개의 벽으로 된 집이라는 그림에서 점점 멀어져 우리의 직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낯선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첫머리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파인만은 왜 자석 질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는 더 중요한 걸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왜 밀어내느냐는 답 그 자체보다 왜 우리가 그 질문에 특정한 형태의 답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늘 친숙한 것으로 낯선 것을 설명받고 싶어 합니다. 고무줄처럼, 스프링처럼, 서로를 당기는 줄처럼요. 그런데 전자기력은 애초에 그런 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고무줄에 빗대어 설명하면 오히려 잘못된 그림을 심어주게 됩니다. 잘못된 그림으로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이해의 한계를 정직하게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낫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올바른 방식으로 모르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안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대충 아는 상태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편안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반면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아는 상태는 겉으로는 불편해 보여도 실제로는 훨씬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자석을 붙였다 떼는 그 짧은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저항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힘이 왜 존재하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 힘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우주의 가장 깊은 층에 자리한 규칙 중 하나이고 그 규칙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사실 같은 종류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자석이 밀어낸다는 이 단순한 현상이 사실은 우주 전체의 구조와 은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의 이름은 알지만 왜 그 구조가 하필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을 정직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오늘 파인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질문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이 늘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이해가 가진 얼굴입니다. 잠깐, 조금 다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서 창밖을 내다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해가 뜨기 전 차갑고 맑은 공기 속에서 하늘의 별이 몇 개 아스라이 남아있는 그런 순간이요. 그 별빛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 과거에서 출발한 빛의 흔적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이 우리 눈에 닿기까지 그 먼 여정 내내 작용한 힘도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전자기력입니다. 빛 자체가 전자기력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새벽 창가에서 바라보는 별 하나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냉장고 자석을 밀어내던 그 힘과 저 먼 별빛을 몇백 년에 걸쳐 실어 나른 그 힘이 사실 하나의 같은 힘이라는 것.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과 저렇게 거대하고 아득한 것이 알고 보면 같은 원리로 은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물리학이 우리에게 가끔 선물처럼 안겨주는 감각입니다. 칼 세이건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와 철분이 아주 오래전 어느 별이 폭발하며 우주로 흩뿌린 물질에서 왔다는 뜻이었죠. 파인만이 걸었던 길과 세이건이 걸었던 길은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어 그 바닥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쪽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광활한 우주 전체를 조망하며 우리가 얼마나 작고도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은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도 여전히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이로움이 결코 무지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숙한 띨의 형태라는 것을요. 여기서 오늘날의 이야기를 하나 더 얹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궁금한 게 생기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타이핑하거나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어보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답이 화면에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자석이 왜 밀어내냐고 물으면 아마 자기장, 전자기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깔끔한 문장이 순식간에 나올 겁니다. 그 답을 읽고 나면 우리는 쉽게 이해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면 그 깔끔한 한 줄 답변이야말로 파인만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름뿐인 설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답을 얻는 것과 진짜로 이해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어쩌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답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손에 들어오니까요. 파인만이 살던 시대에는 궁금한 걸 알아내려면 도서관에 가고 논문을 뒤지고 다른 학자와 몇 시간씩 토론해야 했습니다. 그 느린 과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름과 이해 사이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간극이 화면 뒤에 매끈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색이나 인공지능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도구들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름을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파인만이 남긴 태도를 하나만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떤 답을 얻었을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습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름을 얻은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해한 걸까? 이 질문 하나만 마음 한편에 놓아두어도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한 늪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끝없이 왜 하고 캐물을 때 솔직히 지치고 귀찮으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끝없는 왜가 조금 다르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대충 지어낸 답으로 그 질문을 서둘러 막아버리면 아이는 이름 하나를 얻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리고 함께 궁금해하자고 말해주면 아이는 파인만이 평생 붙잡고 있던 바로 그 태도를 아주 어린 나이에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파인만의 아버지가 새 이름을 알려주면서도 끝내 이렇게 덧붙였던 것처럼요. 이름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란다. 이제 저 새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함께 지켜보자. 이 한마디가 어린 파인만의 평생을 바꿔놓았듯이 오늘 우리가 아이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궁금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이가 들수록 왜라는 질문을 점점 덜 던지게 됩니다. 이미 다 안다고 믿거나 물어봐야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하거나요. 그런데 파인만은 노벨상을 받은 뒤에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아이처럼 왜를 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병상에서도 새로운 물리 문제를 붙잡고 골몰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이 남긴 이야기 중에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화가인 친구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학자인 자네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분석만 하니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오히려 나만큼 느끼지 못할 거야. 예술가인 나는 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데 과학자인 자네는 그걸 뜯어보느라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과학이 주는 지식은 꽃의 흥분과 신비와 경이로움에 오직 더할 뿐이라고요. 그것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파인만은 이렇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cm 크기의 꽃잎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안쪽 더 작은 세포들의 정교한 작용 속에도 또 다른 층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꽃의 색깔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질문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곤충의 눈에는 저 색이 대체 어떻게 보일까? 지식은 아름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 위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새로운 질문 위에 새로운 질문을 계속 얹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결을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석의 힘을 깊이 파고들수록 세상이 더 신비롭게 느껴졌던 것처럼 꽃 한 송이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아름다움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겹겹이 늘어납니다. 이해가 깊어진다고 해서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경이로워할 이유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이걸 자석으로 다시 옮겨와 볼까요?
냉장고 문 앞에서 자석 2개를 손에 쥐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저항감 뒤에 전자기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전자기력이 광자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걸 알고, 그 힘이 사실 약한 핵력과 한 몸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층위를 알고 난 지금 그 작은 저항감이 예전보다 시시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경이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인만이 꽃 앞에서 그리고 자석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감각입니다. 파인만은 1965년 노벨상을 받은 뒤 훗날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소식 자체보다 그 이론을 처음 완성해내던 새벽,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 훨씬 더 컸다고요. 그는 상패나 명예보다 무언가를 스스로 이해해냈다는 그 내밀한 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발견의 즐거움이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는 즐거움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요. 이건 우리에게도 조용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과를 이름으로, 직함으로, 숫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깊은 만족감은 어떤 문제를 붙잡고 스스로 끝까지 이해해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 풀리지 않던 문제 하나가 문득 이해되는 그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조용히 벅차오르는 그 느낌. 파인만이 평생 쫓았던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름이나 상장이 아니라 이해 그 자체가 주는 고요한 기쁨이요.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떤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했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해라는 건 원래 천천히 여러 겹을 거쳐 스며드는 것이니까요. 자석 하나를 두고도 물리학자들이 몇백 년째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 삶의 복잡한 질문들이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는 건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이야기, 뉴턴의 침묵, 아인슈타인의 재해석, 에테르의 소멸, 쿼크의 발견, 전기 양력의 통합, 그리고 2025년 얼음의 재발견까지, 이 모든 사례가 결국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확정된 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쳐 쓰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의 바닥이 내일도 바닥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영원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아직 발견할 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보여준 그 짧은 망설임, 오늘 우리는 그 몇 초 안에 담긴 수백 년의 물리학사와 철학사를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건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도 단단한 안심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걸 정직하게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름 곁에서도 여전히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파인만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에서 시작해 커다란 것으로 향하고 다시 작은 것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원 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자석이라는 손바닥만 한 물건에서 시작해 우주가 태어난 순간의 뜨거운 에너지까지 확장되었다가 결국 다시 우리 각자의 소소한 하루하루로 돌아왔습니다. 이 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처음 자석을 만졌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손끝의 감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똑같은 자석인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는 전혀 달라졌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자석 하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한 쇳덩어리처럼 보였는데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 정말 우주의 역사 전체가 138억 년에 걸친 힘들의 갈라짐과 통합이 조용히 접혀 들어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작은 물건 하나가 이렇게까지 커다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도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감각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결론이나 명쾌한 정답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그게 오히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정답 대신 더 좋은 질문 하나를 손에 쥐고 돌아가시는 것.
그게 파인만이 평생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88년 파인만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널리 전해지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번 죽는 건 정말 싫은데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정확히 이 말이 그의 진짜 마지막 순간이었는지는 여러 기록마다 조금씩 엇갈리지만 적어도 그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이 문장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죽음이라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궁극의 왜 앞에서조차 그는 끝까지 특유의 유머와 담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우리가 언젠가 사라져야 하는지 이 질문에도 파인만은 끝내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름 앞에서 두려움에 짓눌리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특유의 호기심과 여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왜라는 질문에 완벽한 답을 갖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심지어 유머를 잃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석이든 우주든 죽음이든 결국 같은 자세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요. 눈을 잠시 감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나의 장면으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조용한 방 안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자석 하나. 그 자석을 다른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손끝으로 은은하게 전해지는 저항감. 그 저항감 안에는 전자기력이, 광자를 주고받는 전자들의 춤이, 우주가 태어난 직후 하나였다가 갈라진 전기양력의 흔적이,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완전히 풀지 못한 왜라는 질문이 조용히 웅장하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층위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그 자석을 손에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끝의 감각 하나에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분명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 억지로 봉합하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뉴턴이 중력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아는 채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물음표를 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대충 아는 척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이 어느새 어둑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참 치열하게 살아내셨을 겁니다. 그 하루의 끝에서 잠시나마 자석 하나, 별빛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질문 하나를 함께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냉장고 문을 여닫으며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거든 붙어있는 자석 하나를 한번 손끝으로 슬쩍 밀어보세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작은 저항감 속에 얼마나 깊은 질문이 웅장하게 숨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이 앞에서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조금 허무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까 봐요. 바닥에 닿아도 왜인지 모른다면 대체 우리가 알아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허무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바닥, 전자기력이든 중력이든 그 자체는 정말로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 법칙이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그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소수점 10자리 넘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함으로 자연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궁극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성취입니다. 모른다는 인정과 알아낸 것에 대한 경이로움은 얼마든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과학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풀어볼까요? 누군가를 오래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완벽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라고 답해도 그 성격이 왜 좋은지 캐물으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해지고 그 이유를 캐물으면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라서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점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지점입니다.
설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정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습니다. 자연을 향한 이해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는 그 바닥에서 우리는 자연을 향한 가장 순수한 경이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자석 하나를 붙잡고 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석이 밀어내는 힘에서 시작해서 왜라는 질문이 가진 사다리 구조, 그 사다리가 반드시 닿게 되는 바닥, 뉴턴이 중력 앞에서 남긴 정직한 침묵, 챌린저 사고 현장에서 파인만이 보여준 물 한 컵과 고무 조각,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사실 한 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2023년 인류가 도달한 상상하기 힘든 정밀도의 측정까지,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그 모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사실은 더 자유로운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충 안다는 착각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파인만은 그렇게 살았고 뉴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때 세상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동시에 놀랍도록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함께 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분명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났는지, 왜 그 시기에 그런 일이 겹쳐서 찾아왔는지, 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와 주지 않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 물음표들을 붙잡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물음표는 사다리의 끝에 닿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 물음표를 품은 채로도 얼마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파인만이 자석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지셨다면 그 호기심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파인만은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끝까지 놓지 않는 호기심, 그리고 모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자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며 왜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리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파인만이 걸었던 그 길 위에 함께 서 계신 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석 하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그맣게라도 남으셨다면 오늘 하루 잘 모른다는 사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디 깊은 질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